쌀쌀한 10월의 어느 날 오후 3시, 주부 박 씨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봤더니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는데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옆집에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였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상해요. 어머, 별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아이와 함께 옆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다가갔는데요. 아이 엄마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미백산에서 쩔리는 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어지러져 있었고 뭔가 찾은 듯한 흔적이 있어서 금품을 노릴 강도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한편으로 서랍 몇 개 열려진 정도라 강도인 척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 엄마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돼 있나요? 목과 발목이 각각 허리 넥타이로 묶여져 있었고요. 손도 허리 뒤로 묶여져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이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심하게 저항한 흔적들이 피해자의 손목, 발목에 남아 있었고요. 상의는 반점 위로 올라가 있었고 하의도 누가 급하게 죽게 올린 것처럼 부자는 새어 보였습니다. 아, 그럼 설마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부검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얼굴과 눈, 그리고 목의 점출혈이었습니다. 허리띠, 노끈, 넥타이로 묶여 있었던 목, 손, 발목 부위에선 끈에 의한 사큰과 심한 근육 출혈도 관찰됐습니다. 특히 돌린 상처는 목 앞쪽이 뒤쪽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즉, 목의 끈 뒤쪽에서 잡아당기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점점 목에 감은 허리띠가 강해졌고, 그러면서 목 앞쪽에 있는 손상이 심하게 생긴 거죠. 더 특이한 건 여기가 골절됐습니다. 목 안쪽이네요. 목에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 바로 아래, 즉 목의 앞쪽 후두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단단해서 웬만해서 잘 부러지지 않는데요. 여기가 골절됐다는 건 오랫동안 상당한 힘으로 목에 압박을 가했다. 사망한 뒤에도 어쩌면 계속 목이 졸렸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성폭행의 흔적도 나왔나요? 피해자의 하반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2점의 정액이 발견됐는데요. 즉, 범인은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손발을 묶은 다음 목에 허리띠를 감았고요. 그걸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성폭행을 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선 최초 목격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딸 아닌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몇 시에 왔나? 집에 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있었냐? 딱 그렇게만 물었거든요. 아이가 대답하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딸만 셋인데 이 아이가 제 막내 딸과 같은 또래였어요. 조사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 나쁜 개 잡아야 되겠다. 25명의 형사에다가 서울청 과학수사 요원들까지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없는가 샅샅이 조사를 해봤죠. 그렇지만 이 지문이나 발바닥 자국 같은 것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요. 결박할 때 썼던 허리띠나 넥타이 등도
모두 피해자 남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남편 거. 아파트였으니까 혹시 CCTV는 없을까요? CCTV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복도, 현관,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평소에 알고 지냈던 면식범일 수도 있고요. 배달원 등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해한 방식이 굉장히 잔혹했잖아요.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비슷한 전과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피해자는 인근 식당에서 월 40만 원 받는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일하는 분이세요. 둥글둥글한 성격이었고 남편도 아내가 원할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땠나요?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남매를 두었는데요. 내내 월세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전세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거든요.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길래 불러서 조사해 봤더니 딸이 전화해서 알았어요. 엄마가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고 곧바로 집에 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현장에서 발견된 정혜의 혈액형이 AB형이었거든요. 남편은 AB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 남편분은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금 얼마랑 카드가 없어졌어요.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안방 서랍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죠. 피해자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인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찾아갔네요. 대체 누구죠? 네모난 얼굴에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건 당일 2시 54분부터 약 20분간 151만 원을 뽑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뽑은 곳이 을지로역 ATM기였는데요. 주변에 CCTV가 없는 거예요. 특정 방향으로 간 흔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에 얼굴이 잡혔으니까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붙들고 물었죠. 이런 사람 봤냐? 근데 아는 사람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이 혹시 알지 않을까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범인의 체액도 나왔고 혈액형도 AB형이라고 나왔고 심지어 CCTV에도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혔는데 전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찾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다시 피해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을 당한 건 없느냐? 그랬더니 결혼 16년 동안 어렵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당첨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애들도 각방을 쓸 수 있게 됐고 좋아하고 애 엄마도 말도 못하게 좋아했네.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니까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집 보러 온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부부는 오랫동안 청약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21평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사건 다음 달이 바로 입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치러야 하는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돈을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주인한테 미리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돈이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생활정보지였어요. 중개 수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월세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많이 냈거든요. 광고를 낸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추적해보니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이틀간 3번에 걸쳐 왔는데요. 노원역 2층 공중전화였습니다. 처음 통화를 끝내고 11분 뒤 12시 43분 상계 5동 한 상가 공중전화로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동선을 이어보니까 노원역에서 상가를 지나 피해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공중전에 혹시 지문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지문이 다 겹치고 섞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만 해도 분리해서 분석할 기술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어떻게 찾아내죠? 저는 99년 5월 서울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팀이 이제 동일수법 전과자들로 확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모킹 건이 없었어요. 결국 2000년 6월 달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족들에겐 너무 한이 맺히겠는데요. 잡아야 됩니다. 18년 뒤 마치 각 지방청에서 미제 살인 사건을 검토해보자는 회의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것도 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딸 생각도 나고 죄책감도 들고 어떻게든 잡아보고 싶어서 그동안 지갑에 그런 사진을 넣고 다녔거든요. 사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고향 같은 도봉경찰서로 달려갔죠. 지하 창고에 가보니까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는데 막내 시절 삐뚤삐뚤 쓴 글씨도 보이고 30대 초반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범인 정액에서 나온 DNA를 아직 보관 중인지 그리고 재분석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DNA를 이제 분석하려면 필요 없는 단백질이나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이 튜브에 넣고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혈액형 분석을 하고 남은 그 DNA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액 상태 그대로 실온에서 방치했다고 하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DNA가 파괴돼서 분석이 불가능한데요.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고 있으면 분석 기한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98년도에는 일부만 나왔던 범인의 이제 유전자 프로필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즉 범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치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DNA가 등록된 이런 기존의 이제 범죄자들 중에는 이 사건의 범인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범인을 좁혀봤는데요. 20대 후반으로 추정했잖아요. 18년 후면 45 전후니까 가능성 있는 나이대를 뽑아봤어요. 표로 정리해 두셨네요. 따져보니까 42세부터 52세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수법 전과자를 검색해봤더니 한 8,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니까 AB형이 아닌 사람은 일단 뺐습니다. 근데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동사무소 병무청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남은 건 총 900명 정도였는데요. 98년 당시 거주지나 범행 지역이 지방인 사람은 또 제외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총 125명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나요? 중요한 자료는 사진이죠. 125명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였어요. 처음 주민등록을 만들 때 젊은 시절의 사진과 최근 운전면허 사진, 그리고 CCTV 속 범인의 사진, 이 세 개를 놓고 서로 뚫어지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저랑 형사들 6명이 사진을 쫙 깔아놓고 봤는데요.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얼굴이 뾰족한 사람, 머리가 완전히 벗겨진 사람들은 다 드러냈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추려진 사람들의 DNA를 확보해야 되는데 유독 신경이 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활정보지보 범행한 것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교도소를 찾았죠. 면봉으로 구강세포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어요. 딴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혹시 정보 아는 거 있으면 좀 달라. 영치금을 이제 10만 원까지 넣어주면서 했는데 아예 없었죠.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 비교를 계속했죠. 밥 먹을 때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24시간 중에 눈 떠 있는 시간은 거의 다 사진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비슷한 얼굴이 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진짜 유심히 살폈어요. 그중 한 명이 아주 비슷해요. 사람 보통 머리 넘긴 방향 이런 건 잘 안 변하잖아요. 또 코하고 눈, 귀, 간격,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막 흥분되면서 느낌이 촉이 왔어요. 전과를 봤는데 특수강도 상권이었어요. 여자 혼자 운영하는 공방, 서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은 강도 사건인데요. 다 여자들을 묶었습니다. 이 사건이랑 똑같네요. 특수강도면 보통 흉기로 위협을 해서 돈만 빼내고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시간을 들여서 결박을 했다는 건 확실히 다른 패턴인 거죠.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후배 박 형사랑 둘이 그 용의자 집 앞에서 잠복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지? 허탕인가요? 눈매나 코, 입은 비슷한데 대머리였어요. 확실한 건 이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 봐야지 알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담배를 자주 피웠습니다. 담배 피울 때 필터 안으로 아무래도 그 타액, 침이 스며드니까 DNA 검출이 용이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받침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간 거 보고 얼른 쓰레기를 수거해왔죠. 국가서에 긴급으로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박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맞대요 그러는 거예요. 오, 진짜 드디어. 즉시 출동했죠. 양주시내 범인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잠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려면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 카메라를 딱 준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는데 범인이 없어요. 도망간 거예요? 눈치챘나? 순간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반대편 엉뚱한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차 싶어도 반대편을 보니까 그놈이 막 가고 있더라고요. 아, 실제 영상이구나.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가 1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덕분이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하여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심과 2심, 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딸과 남편 같이 식사했습니다. 고생했다, 고맙다,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살았다고 눈물 난다.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오는 건 아니지만 딸이 잘 큰 모습 보니까 보기도 좋았습니다. 따님의 경우는 한 30살쯤 됐겠네요. 그때 12살 딸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내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죠. 잘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순경 때부터 형사는 30년을 했어요. 그중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제 자신이 약간 대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